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5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6월 들었으면 이제 걱정이 좀 슬슬 되죠. 예. 아, 그런데다가. 더 열받게 하는 일이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전 그때 누나라고 불렀죠. 박인희. 아하. 지금 선생님이죠. 박인희 선생님이. 박인희 선생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셨다고.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고. 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요새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있긴 글쎄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아무튼 너무 그 우리가 살던 70년대의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 과거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군요. 아니,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과거가 없다던데. 미래도 없고. 과거는 있어요. 미래도 그렇지.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그렇지. 인간이 존재하는. 물체나 동물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인간만이 시간적인 존재니까. 어쨌거나. 아, 근데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원래 요새 인사가,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세요? 그게 인사예요.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미래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계좌를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글쎄. 네. 증권에서 내가 좀 조회를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 이중관 박사님, 엔비디아 주식 있는지. 임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뭐, 아주 많았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아,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주 많았는데. 자, 잘 나가는 회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뭐 AI 때문에 잘 나가는 회사도 있고, 뭐 아마존 잘 나가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요새 이 핸드폰에 계속 그 선전 나오는 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여기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짜증을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장 폭탄들을 날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어떤 현대 산업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지만, 현대 경제를 이끌고 가는 사업은 그 아마존과 테무 같은 그 온라인 쇼핑몰, 최전선에 있는 최첨단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장 빨리 활용해서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는 있죠. 최근에 테무에서 이렇게 하도 광고를 해가지고 사실 저도요 15,000원짜리 이 진공청소기 하나 샀어요. 아, 그러세요? 네. 보니까 웬 장난감 같은 게 오긴 왔는데 이거 15,000원짜리 이거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거 안 되면 버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해서 그냥 사서 요새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문제가 자꾸 더 커지는데. 그렇죠. 아니,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저도 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임 대표님은 좀 실용적인 물건을 사셨는데. 뭘 사셨어요? 저는 좀 구두를 좋아해요. 근데 요것들이 내가 구두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유튜브를 틀 때마다 구두 광고가 이제 오는데. 맞춤 광고로. 예,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나 디자인이 괜찮은 게 8,000원에. 야, 정말 파격적이다. 안 살 수가 없어요. 성수동에 있는 그 구두 만드시는 분들 다 그러니까요. 안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샀는데 몇 번 신으셨어요? 몇 번 신고 좀 실증 나기 시작하니까 또 구두 광고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 분들이 보기엔 마법이잖아.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렇지. 사실은 최첨단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디지털 기술. 몇 번 클릭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로 클릭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나 뭐 테무 이러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최첨병이고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가장 잘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정말 다 위협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CJ하고 어디예요? CJ하고 신세계하고 그렇죠. 갑자기 둘이서 같이 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조인하고 하는 거 보니까 큰 기업들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지금 세상을 다 주물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지도 벌써 10년이 그렇죠. 넘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쓰는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또 안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들이 많잖아요. 많았었죠. 또 많았죠. 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진짜 아주 분명한 확실한 최종적인 목표는 진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었어요. 대량 주문 생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소비 욕망을 엄청나게 개개인적으로 증폭을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폭시켜야 되고 또 개개인 단위로 그 사람의 욕망이 뭔지 그 사람의 소비 취향이 뭔지 그 소비 루틴이 뭔지 소비 습성이 뭔지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했고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효용성에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상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런 기술로서 개발을 그렇죠. 그래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사실은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 그냥 써봐야 뭐 이익 나겠습니까,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좋게 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인공지능 학자는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소수 언어, 지금 멸종해가는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거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유는 뭐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뭐냐? 소위 대량 맞춤 생산이고 대량 맞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이제 딥러닝을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고요. 그렇게 해서 또 즉각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하루도 못 참잖아요, 요새는. 네? 맞아. 그래서 밤중에 그러니까. 뚫린 다음에 아침에 가서 문 열고 나가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속 배송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로켓 배송이다, 드론 배송이다,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되고. 아마존이나 테무 같은 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 기업이 우리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거를 우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이 세 주체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활용이 되긴 되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큰 자본을 가지고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산도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들은 유통망에서 배달을 어떻게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거를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그걸 해내고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고 소비자들을 어떻게든지 좀 자극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기억했다가 분석을 해서 그 광고를 계속 보내고 다른 거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그 광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이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느껴지는 것은 자꾸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쓰게 만들고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오겠네요. 사실 저는 명품 구두는 비싸서 못 삽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8,000원짜리 구두는 광고하면 자꾸 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새 정말 유튜브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건 봐야죠. 우리 건 좀 보려고. 창조하거나 보셔야죠. 네. 안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뭐 명품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뭐 8,000원짜리 10,000원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 없이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면 저런 기업들이 그야말로 초고속
소비죠. 소비를 많이 조장하죠. 이것도 정말 초단위로 욕망을 지금 자극하고 증폭시키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생산물은 뭐냐?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 끌어서 미안한데, 그 진짜요. 그 뉴스에도 2년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쓰레기 매립할 장소 없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지역마다 다 난리거든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 지구가 지금 앞으로 쓰레기로 더 이상 이 지구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 그래도 좀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도 이제 부인을 못하죠. 예? 다가왔어요. 그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이 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이니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니 뭐 디지털 네트워크니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최전선에서 비즈니스란 이름으로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이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쓰레기 더미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어디다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다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1900년대부터 한 3가지 어떤 현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과학기술이 가속 발전, 뭐 지수함수, 내지는 뭐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차함수, 이 속도로 점점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와 동시에 쓰레기 양의 증가도 똑같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재난 발생 빈도수. 맞아요. 이것도 가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미래. 누구도 이제는 부인 못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 뭐 온갖 미래학자들 온갖 미래 전망을 다 내놓고 미래 예측을 하고 심지어는 뭐 사이비 법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래 예언을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확실한 미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6차 대멸종입니다. 네. 그럼 우리 5차 대멸종.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5차 대멸종 기억하세요? 뭔지? 네. 아니,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 6차 대멸종이 그러면 우리 다가와 있는 것 같다? 점점 빨리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7, 80년? 이렇게 예측했다가 이게 지금 쓰레기 폭증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존재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점점 빠른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기후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멸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아마 설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기 싫은 거죠. 생각하기 싫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빨리 오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애를 안 낳는다고 우리나라 난리가 났는데 애 안 낳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보면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한데 내 종족을 또 만들어야 되나라고 내 애를 만들어서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냐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가 다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좀 달라가지고 또 위기가 오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뭐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멸종 상황이 오면 그냥 멸종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탈출구를 찾죠. 그게 이제 다른 건데, 그럼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뭐 대중요법이라고 그래서 뭐 배 아픈데 뭐 빨간 약 바르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만 계속 뭐 정책
뭐 조치, 네, 맞아. 뭐 이런 거 취하게 되겠죠. 너무 많아. 예.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근대 이후에 인간이 사는 방식은 경제에 의해서 지배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전엔 종교였잖아요. 과학기술과 경제. 예,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대 이후에 우리를 살려낸 경제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뭐냐? 근대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컨셉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도 있었고, 뭐 많죠.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한 번만 조금씩 짚어서 한번 그렇죠. 볼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이후부터 현대의 그 경제를 뭐 산업자본주의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를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 뭐 생산자본주의와 소비자본주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경제가 그러죠. 정치경제 관점에서는 뭐 시장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 같은 건 주로 이제 그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이런 유럽, 북부 유럽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죠. 왜냐하면은 그 대처 같은 사람은 원래 사회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시장만 존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유주의에서 보는 세상은 모든 게 시장이니까. 시장으로 봤지. 그러니까 시장 경제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사회주의는 사실 망했고, 유럽은 이제 그 소위 시장과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균형점을 어떻게 그렇죠.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체제를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이제 독일 우파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독일 우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이거 사기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하죠. 독일 좌파가 아니고 우파가 만들었어요. 우파 경제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독일이 추구해야 될 경제 모델은 사회적 시장 경제다 이렇게 됐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됐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에 관한 용어들이 사실은 근대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의 표면만을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표지만 바꿨어요. 그렇죠. 밑바닥에 그 근간을 보면 똑같은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경제 구조의 어떤 혁신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밑바닥을 보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본질적인 거를 보면 그렇죠. 무언가 많이 그냥 계속 생산하고 네. 또 많이 사용하게끔 푸시도 그렇죠. 해주고 또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하는 그 골간은 그렇죠. 계속 유지가 되어왔다. 네.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급성장해왔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로는 그걸 바로 이제 선형경제라고 얘기를 리니어 이코노미.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리니어 이코노미의 모델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자원을 채취를 해서 근데 자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가치를 갖는 걸로 제조를 해내야 되죠. 근데 제조해냈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냐면 그게 아니라 그게 소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돼야 가치가 생기죠. 우리한테 와야지. 그렇죠. 돈 내야지. 그렇죠. 소비시키려면 소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소비자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소비하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소비하는 존재는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모든 걸 소모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그 선형경제가 만들어내는 것은 폐기물들 아니면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 쓰레기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일단 선형경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자연을 그렇겠지. 우리는 자연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경이롭게 바라보고 또 자연에서 어떤 교훈도 받고 때때로 자연도 무서워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스스로 피어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스스로 피어나는 거예요? 예. 자연이? 자연이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한자로도 자연의 원래 뜻이고 자자, 자기 스스로. 그러네. 자연이 그러네.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자연을 스스로 일어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피지스라고 그럽니다. 피지스. 피지스 그러면 연상되는 영어 단어 있으세요? 피직스죠. 그러니까 원래 피직, 그건 자연학인데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어떤 관점에서 연구했냐면 이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 이후로부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중요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자연학, 피직스와 근대 이후의 피직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보는 눈이 달라졌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자연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성이라는 게 없다. 이건 죽은 거다. 그게 물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연구하는 것이 현대 학문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학문적으로는 자연은 그냥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라는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냥 자원, 리소스로 보는 거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돈 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냥 하나의 그렇죠. 요소지. 요소죠. 네. 근데 그거를 돈 되는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기술을 총동원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요 기술이 혁신된 건 있습니다. 많이 혁신됐죠. 혁신됐죠.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뭐 전기기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선형경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선형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 기술, 그거 바뀐 거죠. 바뀌었죠. 그리고 그 기술이 선형경제를 굉장히 효율화시켰다는 거. 엄청나게 효율화했죠. 엄청난 성과를 냈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경제의 최종 산물이 쓰레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선형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동력이라든지 또 제조 기술 그런 것들은 바뀌었을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화됐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지능화되기까지 했잖아요. 맞아. 그럼 결국은 이 선형경제가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가면서 그건 뭘 했느냐?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효율적인 만드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생산해냈다. 라는 결과가 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저런, 아마존, 맞죠? 아마존으로 시작한 그렇죠. 아마존으로 시작한 거죠. 아마존으로. 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러한 뭐 초고속, 배송, 소비 욕망, 자극, 증폭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들을 리니어 이코노미의 구성이 되는 생산, 유통, 그렇죠. 소비, 예. 이거를 굉장히 증폭적으로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걸로 그렇죠. 활용이 계속됐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1900년대, 1900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20세기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의 왕인 그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이 만드는 식구들,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고, 그렇지. 왜냐면 높여줘야지 이 자동차를 사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비자군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헨리포드가 굉장히 이 경영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더해지고 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리니어 이코노미를 그렇죠.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쓰레기 문제가 그렇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명칭은 스마트 선형경제 혁명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 아주 예, 괜찮은 예, 표현인데요. 스마트 선형경제다. 예, 스마트 선형경제를 만들었다.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가장 앞단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저런 소위 스마트 온라인 쇼핑몰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 그렇게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 선형경제로 계속 가면 쓰레기 문제와 이 골치 아픈 이슈들이 자꾸 생길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뭐 6차 대멸종. 6차 대멸종 얘기를 예. 하시는데 6차 대멸종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방송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요.
근데 이 6차 대멸종이 오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그렇죠. 동물들과 다르니까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면 좋은지. 그렇지. 그런데 그 벗어나면 좋은지를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면 어떤 한 국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요새 보니까 전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미국이 움직인다? 미국 안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중국이 움직인다? 중국 안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기업들 말고 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타나야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선형 경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설적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 경제가 사실은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를.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주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경제를 계속 혁신적인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계속 스마트화 할 것이냐. 아니면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우리의 경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선행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그러한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네. 아, 진짜로? 그렇죠. 있죠. 그 회사 주식 사야겠네, 일단. 근데 아직 상장은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빅테크 기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새로운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는 초창기에는 자그마한 안 보이지. 그렇죠. 자그마한 등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도 없죠. 그런데 그게 빠르게 이제 퍼져나가는 횃불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주 작은 초롱불 단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오.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선형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미 80년대부터 직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뭐 예, 계속 그래,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순환 경제. 라는 거를 그렇지. 사실 80년대 말부터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순환 경제의 이제 기본 철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근대 이후에 소비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지만은 인간이 늘 소비자로만 살았던 건 아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 예컨대 조선시대 우리는 뭘로 살았을까요? 아, 우리는 생산자예요. 농업도 하고 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이렇게 유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아마 자손이었을 겁니다. 누구누구의 자손. 또 저기 유럽 사람들은 뭐 신자. 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소비해서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뀐 거죠. 소비자로서의. 그렇죠. 예. 컨슈머라는 단어도 그러면 뭐 옛날에는 없었겠네. 없죠. 예. 그리고 인간을 특히 컨슈머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이전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그때는 뭐 절약이라는 게 중요했고. 예. 근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게 이제 그게 1900년도 중반쯤에서 그렇죠. 아마 그 뭐 코카콜라 광고 그렇죠. 뭐 막 네. 이런 광고를 하면서 그렇죠.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렇죠. 소비를 자꾸 부추기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소비가 증폭이 되고 소비가 이제 그야말로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 조금만 밑바닥을 들어보면 소비라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 생산 작업이다. 라는 우리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생산하는 주체네. 그렇죠. 우리는 쓰레기 생산자예요.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그 순환 경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상품에 관한 생각이 바뀌죠, 이 사람들. 상품은 소비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서 가치가 생긴다. 그리고 그 사용은 딱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가 끊임없이 다시 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소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용이 더 사용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인간은 구매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렇죠. 사용이라는 사용이죠. 단어를 쓰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사용도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왜 사용하느냐? 어떤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뭔가를 효용을 얻으려고. 그렇죠. 효용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어떤 가치를
사실은 이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우리의 어떤 측면을 못 본 거죠. 근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상품을 소비해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되는 사용하면 거지. 되는 사용해서 거예요. 하면 그때 내가 그렇죠. 어떤 효용을 얻게 되는 그렇죠. 거죠. 편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생각과 또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상품은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됨으로써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맥락에 어떤 상황에 누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로 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가 읽기 싫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그 청바지를 또 다른 자신의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 이거 조금 빈티지해 그러고 입는다든지 빈티지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찢어서 또 약간 뭐 야성미를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그렇죠.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라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사용을 소비가 야만적이다. 야만적이죠. 이거 아주 도전적인 발언. 네. 소비는 야만이다. 그리고 사용은 사실상 굉장히 현명한 가치 생산 작업이다. 그리고 가치 생산 작업은 반드시 새 상품을 소모함으로써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한 번 사용했던 물품이 누구에게 가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매칭하는 기술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옛날 생각해보면 형이 입던 거 동생이 또 기다렸다가 동생이 입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만 게다가 뭐 조카가 생기거나 뭐 사촌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뭐 큰 애 입히고 작은 애 입히고. 그렇죠. 우리 때는 다 그랬죠. 뭐 또 저쪽에도 뭐 또 다른 친구. 그게 사실 순환 경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했었는데 손이 없는 가치 생산 작업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매칭시켜주는 기술이 등장했다. 등장하면 익명의 사람들끼리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났어요. 어떤 회사인지 알죠. 그렇죠. IT 기술로 그러니까 매칭시켜줬지. 중요한 거는 IT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쓰레기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용된 물품이 누구에게 가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할 수 있는가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을 했었고 그런데 그거를 포착해낸 기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이 IT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누가 처해 있는지를 우리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 테무나 이런 데는 소비를 유혹하는 데 썼다면 요 기업, 우리를 어쩌면 구원해주지 못할 이 기업은 거꾸로 역적용시킨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시려는 그 회사 이름이 그렇죠. 당신의 근처를 연결시켜주는 회사죠. 훌륭하네.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그런 철학을 갖고 그 기업을 창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철학을 갖지 않고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회사 이제 돈 벌고 있나? 자세히 안 들여다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작년에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맨날 비즈니스 모델이 돈 못 벌어가지고 끙끙거고 거리던데.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맨날 광고비 받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뭐.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비즈니스가 이제 지속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 철학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형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 선형 모델을 순환 경제로. 그러나 그 순환 경제는 스마트한 순환 경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IT 기술. 그리고 적재적소의 사용자를 찾아내는. 그 기술이 있죠. 거기 활용하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T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이 소위 말하는 그 소비
초단위 자극, 증폭 기업과는 달리 인간의 욕구를 초단위로 자극하는 데 쓰지 말고 쓰지 않고 오히려 상품의 가치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가치를 끊임없이 재창조해내는 컨슈머가 아니라 리크리에이터다라는 식으로 가치 재생산자. 그렇죠.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로 역적용시킨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재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좀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연결고리로 자기 자신의 소비자의 정체성을 그렇죠.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죠. 소비자가 아니고 인간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꿔보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실현시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쓰레기 만드는 데 썼다는 거죠. 근데 당근마켓은 그것을 바로 우리 인간을 리크리에이션은 사실 자아실현이죠. 자기 자아도 실현하면서 또 상품의 가치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그러면서 도치에 경제적 수익성을 산출하고 있다. 이건 진짜 스마트 순환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을 해서 인간이 소비자가 돼주기를 바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한 번 생산한 다음에 그렇죠. 또 계속 생산해야지 그렇죠. 돈을 버는데, 이 트랙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어떤 소비자가 아니고 가치 재생산자로서의 물건의 재활용까지를 그렇죠. 한번 도와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이 순환경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순환경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인간이 그렇게 되자? 그렇죠.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스마트 순환경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80년대와 21세기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 이 당근마켓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전까지는 이제 도덕적인 일종의 계몽이었어요. 잘 안 됐어요, 그게. 아무리 뜻이 있어도 이게 뭐 한두 번 하다가 좀 실증이 나기도 하고 어디에 누가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랬는데 당근마켓은 바로 이거 I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역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훌륭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그야말로 영업이익을 상당 수준으로 이제 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외국 간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자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환경의식이 높은 외국 가면은 급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캐나다에 진출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아마 유럽 가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할 겁니다. 빨리. 예, 근데 그 엔비디아 주식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회사 상장하면 저는 여기 몰빵하려고 그래요. 상장하기 전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빨리 저기 사셔야 되겠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소비자로서 인식만 하지 말자. 가치 재생산자로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컨셉을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고요.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거를 저희가 창조 아고라에서 자꾸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실행을 옮기기만 하면은 그러면 6차 멸종? 뭘 탈출할 수 있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거예요?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네.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이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존경받는 기업이 외국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파타고니아라고. 예, 파타고니아도 이제 순환경제를 하지만은. 그 옷 입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네. 파타고니아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이제 순환경제를 제품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당근마켓보다 앞서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당근마켓은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디지털 기술을 역적용시켜서 역물류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물류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를 유혹해가지고 소비하게 만드는 물류 시스템이잖아요. 거꾸로 돌리는. 빨리빨리 배송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저런 당근마켓 같은 이런 기업들은 물류가 역으로 진행되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 순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로 구축한 초창기에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제조업도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가 새로운 제조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제조업체인데 과거 같은 제조가 원료를 그렇죠. 수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부터도 과터 이미 순환을 시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제조가 파이널 프로덕트로 쓰레기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순환경제를 혁신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제조업체로서 이제 파타고니아가 있는 건데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당근마켓은 그런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것이 파타고니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순환경제를 최첨단으로 스마트화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인과 동시에 또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 생존하려면 계속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제가 생각하면 계속 급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이 급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쓰레기가 덜 생산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수익이 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생산돼요. 네, 비례해서. 그런데 당근마켓의 수익이 증가하면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2020년 통계 숫자를 보니까 참 내가 저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2020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당근마켓이 성사시킨 거래가 1억 2천만 건이래요. 근데 그 당근마켓이 성사시킨 거래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결국 쓰레기를 급속히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상품이 가치를 고갈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그런 과정 속으로 순환시킨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나무를 2,770만 그루 심은 효과가 나오고, 대단하다. 남산이 수십 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 나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아주 현명한. ESG를 요새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ESG 상을 자동으로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당근마켓은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찬도 해주면서, 지원도 해주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근마켓이 뭐 우리에만 의존하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철학이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인가.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동시에 산업경제를 스마트 순환경제로 혁신하는데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계속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기업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앞으로 그 리니어 이코노미를 서큘러 이코노미로 바꾸는 과정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로서 또 이제 있겠지만 가치 재생산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럼 물건 산 다음에 그 이제 얼마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영수증도 좀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언제 사용을 했는지 그 기간도 내가 명시를 해놨다가 그렇죠.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 줄 적에 그래도 좀 그렇죠.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뭐 되면 뭐 팔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잘 써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넘겨주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어린아이들 옷을 좀 큰애니까 큰 거 사줬다가 둘째가 좀 잘하면 그렇죠. 걔한테 그거 입혔다가 그 다음에 또 둘째가 늘 불만이죠. 맨날 큰 옷 입고. 그렇죠. 기억납니다. 저는 맨날 하여튼 제대로 된 옷을 입었고 둘째는 동생은 맨날 큰 옷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주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쓰던 건데 남한테 어떻게 주지 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좀 깨끗하게 잘 써서 내가 이렇게 잘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또 사용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재생산자로서의 재창조자로서의 어떤 생각과 행동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 나가면 우리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 개념도 바뀌어야 되죠. 사실 이제 뭐 디자이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인은 상품의 외관을 장식을 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게 디자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디자인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어떤 사람에게서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것을 다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디자인해주는 뭐 이런 작업. 그래서 패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그래. 무슨 가방 생각나네. 그렇죠. 네, 그 가방.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라나 이런 데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입고 그냥 유행지랑 버리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서저리라고 하는 패션 회사가 있습니다. 서저리? 네, 그거는 한번 이렇게 사용된 청바지 같은 것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또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지금 MZ 세대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MZ 세대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스마트 선행경제에서 스마트 순환경제로 가는 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훌륭하네. 훌륭하죠.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경제 생활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그런 식으로 그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좀 이 사회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 경제를 그렇죠. 우리도 부추기고 그걸 그렇죠. 활용을 했었던 반면에 이제는 가치 재창조의 개념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죠. 잘 활용하고 그쪽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좀 더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럼 뭐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리니어 경제가 서큘러 경제로 바뀌어지면서 다시 뭔가 좀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틀이 생기지 않겠느냐. 인간의 정체성도 바뀌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6차 대멸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막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요. 그걸 볼 때마다 불안하고요. 우리 뭘 해야 되는지, 미래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보면서 우리 인간을 조금 더 다른 정체성으로 시각을 갖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겠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주면요. 네. 그래서 그 당근마켓 창업자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분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또 그 스마트 순환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내 기업 또 하나 있습니다.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슈퍼빈. 슈퍼빈. 이 기업도 인공지능 기술과 IT 기술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스마트 순환 경제를 앞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음번에 한번 뭐 당근마켓이나 그 둘 중에 하나 혹시 그분들이 제가 저희 창조 아고라 미디어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연락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화를 안 받아요. 슈퍼빈은 제가 한번 같은데. 슈퍼빈 사장님은 제가 한번 연락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빈도 보니까 지역마다 그거를 그렇죠. 유원지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빈 그 물병들, 폐병들, 수병들을 갖다가 수거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던데 그거를 모아서 어떤 식의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 분한테 나중에 돈을 주죠. 하여튼 우리 인간을 소비자로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 가치 재창조자로서 우리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 대표님 좋아하는 마슬로우의 자아 실현이 사실상 그런 리크레이션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인간 하나하나마다 자아 실현 방법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좀 잘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경제를 좀 만들어 가면 새로운 경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뭐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거든요. 인건비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은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컨셉을 좀 만들어가고 서큘러 이코노미에 좀 부합이 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컨셉을 만들어내면 뭐 나쁠 거 없다. 글쎄. 좋게 한번 해볼 나쁠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나쁠 게 없다가 나쁠 게 없다가 아닙니다. 멸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저는 멸종되기 전에 죽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애들 안 낳는 것 같아. 우리 저 후세들 생각하면 걱정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자꾸 저출산위원회 만들어서 인간을 생산자로서, 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좀 종합적으로 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그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 뭐 장시간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여러분한테 재미난 소재를 하나 찾아가지고 열심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